자, 볼게요. 옥저부터 한번 봅시다. 철기시대 러나라 중에서 옥저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함경도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죠. 아무래도 함경도 동해안이니까 주로 동해안 쪽에 치우쳐 있으면 당연히 발전이 늦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리적으로 변방에 치우쳐 있어서 선진문화 수용에 늦다. 자, 그 다음에 정치 먼저 보도록 할까요?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자, 군장국가에 해당하죠. 군장국가라는 건 왕이 없다고 했고 그 다음에 군장이 통치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군장은 읍군과 삼로에 해당하죠. 자, 군장이 통치하는데 군장은 읍군과 삼로. 그래서 읍군과 삼로라고 하는 군장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군장국가인 옥저에 관한 내용이고요. 결국에는 나중에 고구려 태조왕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옥저. 자, 그 다음에 경제 봅시다. 경제. 자, 경제는 비교적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농사도 잘 되고 해산물도 풍부한 편이죠. 자, 그러면 농사도 잘 되고 해산물도 풍부한 편이다. 그럼 먹고 살만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주변에 센 강한 나라, 그런데 약탈 경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 고구려죠. 그래서 고구려의 압박을 받았다. 자, 고구려의 압박을 받아서 공무를 바쳤어요. 그래서 고구려의 압박으로 공무를 바쳐야 된다. 그게 바로 옥저의 경제. 그래서 먹고 살만은 하지만 고구려가 좀 괴롭히더라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풍속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옥저의 풍습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대표적인 그런 풍습은 자, 일단 결혼 풍습으로는 민며느리제가 있어요. 민며느리제. 자, 민며느리제라고 하는 게 있죠. 민, 어린, 그 다음에 며느리, 즉 어린 며느리를 받아들여서 결혼하는 거를 민며느리제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면 A라는 집에 그 다음에 B가 있고 자, 이 집에 A라는 아이가 있고요. B라는 아이가 있어요. 여기에. 이 A하고 B는 한 10살 정도 아직 어린아이죠. 이렇게 아직 아이들이 어리더라도 둘이 결혼 약속을 하게 되면 요 A라는 여자아이를 남자아이 집으로 B네 집으로 데리고 가서 아예 키워서 같이 자라게 하는 거죠. 말하자면 자, 이런 식으로 어린 여자를 한 10살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여자애를 요 남자네 집으로 그러니까 이 시댁이죠. 시댁으로 데리고 가서 여기에서 같이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며느리를 데리고 간다라고 해서 민며느리, 여기서 이제 민은 어린이라는 뜻이고요. 자, 나중에 결혼을 할 나이가 되면 A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결혼 준비를 하게 되고 자,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B네 집에서, 그러니까 남편네 집이죠. 신랑 집에서 A네, 여자네 집으로 돈을 보내게 돼요. 자, 이렇게 돈을 보내게 되면 이 만약에 A 집에서 좀 마음에 든다,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A를 B와 정식으로 결혼을 시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어린 며느리를 데려다가 키워서 그리고 돈을 받고 결혼을 시키는 거. 자, 이런 걸 우리가 일종의 매매혼의 종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종의 매매혼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게 바로 민며느리제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풍속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족 공동묘. 다른 말로 하면 골장제라고 하죠. 그래서 가족 공동묘 또는 골장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옥저라고 하는 나라죠. 가족 공동묘는 말 그대로 가족의 유골을, 뼈를 따로 추려서 공동묘에 묻는 거예요. 묻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보관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공동묘가 뭐냐? 나무로 만든 목곽에 보관을 하는 거죠. 자, 말하자면 우리 집안에 식구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가족 그 묘를 말하자면은 이렇게 막 봉분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묻는 게 아니고 한쪽에다가 가매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뼈만 남으면, 그러니까 살 다 썩고 나서 뼈만 추려서 요 나무 상자, 목곽에 보관을 하는 거고요. 우리 가족 중에 또 다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또 그 사람의 뼈만 추려서 요 나무 상자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족의 모든 유골을 목곽에
다 보관을 하는 거, 이런 걸 가족 공동묘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목각의 입구에는 쌀주머니나 쌀항아리 같은 거를 매달아 놓고 죽은 자의 식량이라고 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그런 어떤 나무로 인형 같은 걸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넣어놓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가족 공동묘라고 하는 거를 골장제 또는 새골장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옥저의 가장 대표적인 풍습으로는 바로 이 민며느리제와 그 다음에 가족 공동묘 또는 골장제 또는 새골장이라고 부르는 이 두 가지 풍습이 가장 대표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옥저에서는 여러분이 읍군삼로하고 그 다음에 민며느리제와 가족 공동묘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해로 한번 가봅시다. 자, 동해에서도 역시 정치는 군장국가예요. 군장국가라는 건 왕이 없는 형태를 말하는 거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군장은 후, 읍군, 삼로. 그 다음에 후, 읍군, 삼로가 바로 군장국가에 해당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후, 읍군, 삼로가 군장국가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동해에서는 경제 봅시다. 동해의 경제. 자, 동해의 경제에서는 일단 똑같아요. 농사도 잘 되고 해산물도 풍부하다. 자, 농사 잘 되고 해산물 풍부하고. 하지만 고구려의 압박을 받고. 똑같네요. 그래서 고구려에 이렇게 압박을 받아서 조공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특산물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동해의 특산물로는 단궁, 과하마, 반어피가 있어요. 단궁, 과하마, 반어피. 단궁이라고 하는 건 짧은 활, 과하마라는 건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작은 말, 조랑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어피는 바다 표범의 가죽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단궁, 과하마, 반어피가 특산물이고, 또는 방직 기술이 발전하기도 한다. 방직 기술은 옷감 만드는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바로 동해라고 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동해의 풍습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동해 같은 경우는 크게 조개혼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어요. 조개혼은 부족 이외의 사람과 결혼하는 걸 조개혼이라고 하죠. 즉, 같은 부족끼리 결혼하는 게 아니라 부족 이외의 사람과 결혼하는 걸 조개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책화. 자, 자기 부족의 영역 이외에 다른 부족의 영역으로 침범하지 않는 거, 이런 거를 책화라고 하는 거죠. 자, 동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의 나라지만 이 안에 조그만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요 소국이 하나의 이제 부족 같은 거죠. 그래서 다른 부족의 영역으로 침범하지 않는 거, 자기 부족의 영역을 지키는 거, 이런 걸 책화라고 하고, 자, 자기 부족 이외에 다른 부족과 결혼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 부족의 영역을 지키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이 동해는 아까 발전이 늦다고 그랬으니까 동해 같은 경우는 시족사회의 유습이 여전히 남아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시족사회는 신석기 시대일 것이고 유습은 풍습이니까 아직까지도 신석기 시대의 풍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조개혼이나 책화 같은 풍습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시족사회의 풍습이 남아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풍속 한번 살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제천행사로 한번 가볼까요? 제천행사는 자, 동해는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천은 역시 10월. 자, 10월 무천이니까 당연히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여기선 추수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행사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독특한 게 있냐면 집터. 자, 철자형 집터와 그 다음에 여자형 집터가 남아있어요. 철자형 집터와 그 다음에 여자형 집터가 있다. 자, 집터가 발견이 됐는데 특히 철자형 집터와 여자형 집터는
철기 시대의 집터겠죠. 그러니까 이게 철기 시대니까. 근데 마침 딱 보기에는 그냥 신석기 시대처럼 생겼지만 실제로 이런 식의 집터들이 동해안 지역에서 발견되는 거 볼 때 이거는 이제 동이해의 집터구나.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사진이 나와 있죠. 자, 위에 게 철자형 집터. 이게 이제 철자거든요, 한자로. 그래서 이런 철자형 집터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생긴 집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여자예요, 한자로. 그러면은 여자형 집터라는 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장구덩이 돌출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철자형 집터와 여자형 집터가 강원도에서 주로 발견되는데, 강원도 동해안에는 동해라는 나라가 있었으니까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동해, 그 다음에 후읍군 삼로, 그 다음에 당군 과마 반어피, 그리고 책화, 그리고 무천. 시험에는 책화나 무천이 좀 잘 나오는 편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사만. 자, 사만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만은 마한, 변한, 진안으로 구성돼요. 자, 고조선이 위만이 와서 준왕을 몰아낼 때 그 중에서 그런 고조선 세력들, 준왕을 비롯한 고조선 세력들이 남쪽으로 남하에서 세우게 된 나라가 바로 사만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발전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발전 보시면 각 나라는 조그만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발전 봅시다. 마하는 54개의 소국, 그 다음에 변화는 12개의 소국, 그 다음에 진안도 12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일단 물리적인 크기로 봤을 때 어디가 제일 크냐면 당연히 마한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마한에서도 좀 큰 나라가 목지국이에요. 그래서 목지국의 왕이 전체를 다 관리했었다라는 거. 자, 목지국의 왕이 한왕, 뭐 진왕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스렸었고, 그 다음에 변환의 중심 나라는 여러분 알죠? 아까 구야국 지도에서 봤죠? 그 다음에 진안의 중심 국가는 사로국, 그래서 이렇게 각각 중심 국가들이 있었다. 자, 그래서 마한이 가장 크고 그 중에서 목지국이 좀 크고 목지국에서 왕이 사만 전체를 관리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정치로 한번 가볼까요? 자, 정치는 당연히 연맹국가죠. 마한, 변한, 진안으로 이루어져 있는 연맹왕국에 해당하죠. 하지만 마한, 변한, 진안을 통째로 합치면 연맹왕국이지만 이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군장국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말하자면 마한, 변한, 진안을 합치면 연맹왕국이잖아요. 하지만 요 마한 안에 다시 조그만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이 소국 하나하나는 사실은 군장국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으로 놓고 보면은 연맹왕국이죠. 하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군장국가에 해당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정치에서는 사실 요거보다는 뭐가 중요하냐? 정치에서는 재정, 분리, 사회. 이게 중요하죠. 재정, 분리 형태를 가지고 있다. 정치에서는 재정 분리.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정치에서는 재정분리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한번 볼까요? 자, 거기 보시면은 재정분리사회, 재정분리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는 누가 지내? 제사장이 지내겠지. 그 다음에 정치는 누가 하냐? 군장이 하겠죠. 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요 제사장은 누가 맡냐면 천군이 제사장을 맡고 있고요. 자, 그리고 천군이 자기가 관리하는 지역이 있어요. 신성지역인 소도를 관리하고 있죠. 신성지역인 소도라고 하는 이런 땅을 신성지역인 소도를 관리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정치는 군장. 정치는 군장이 담당을 하는데, 자, 그럼 봅시다. 군장은 대군장이 있고 소군장이 있어요. 그래서 대군장은 신지, 그 다음에 여기는 불해나 읍차. 그래서 신지, 그 다음 불해, 읍차, 신지견지, 불해, 읍차. 자, 이런 사람들이 대군장, 소군장, 그러니까 분장의 크기에 따라서 부족장의 명칭이 다르다는 거예요. 큰 부족을 다스리는 사람은 신지견지, 작은 부족을 다스리는 사람은 불해나 읍차. 그래서 제사 따로, 정치 따로. 자, 제사는 누가 하냐? 제사장인 천군이,
그 다음에 정치는 누가 하냐? 신지견지나 불의읍차 등이 하고요. 소도라고 하는 신성지역이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하나의 조그만 소국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소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신지라고 칠게요. 좀 큰 소국의 군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군장이 여기를 다스리는데 이 지역 중에서 제사장이 관리하는 지역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의 명칭은 천군이고 이 천군이 관리하는 지역 이름은 소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소도라고 하는 지역은 신성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역에서 누군가가 도둑질을 해서 여기로 넘어온다? 그러면 잡으러 올 수가 없어요. 그런 신성 지역이 바로 소도라고 하는 지역이고 그러면 이거를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걸로 하면 천군은 무당이 되는 거고요. 그렇겠죠. 제사장이니까. 그리고 이 지역은 귀신 들린 지역인 거예요. 천군이 관리하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 왜 요즘도 점집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뭐 깃발 같은 거 꽂혀 있고 나무 같은 거 꽂혀 있고 뭐 화려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점집 표시를 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이 천군이 다스리는 신성 지역, 즉 귀신 들린 지역이죠. 무당이 관리하는 이런 지역은 표시하는 표식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더라도 아 저기가 소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 표식이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은 솥대라고 하는 사진이 있죠. 솥대라고 하는 건 나무 같은 거에 위에 새 모양의 조각이 달린 게 바로 솥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솥대고 이 솥대를 보면 여기는 신성 지역이구나 이런 걸 나타내는 어떤 징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치는 일단 재정 분리 사회구나. 자, 우리가 청동기 시대의 군장국가인 고조선은 재정 일치사회라고 배웠고요. 철기 시대의 여러 나라인 철기 시대 여러 나라 중에서 사마는 재정 분리사회구나. 왜냐하면 제사장과 군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경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경제. 자, 경제는 당연히 벼농사가 되게 잘 되는 편이에요. 마한변한 진안 모두 다? 마한변한 진안 모두 다? 다 그러니까 남부지방이잖아요. 아무래도 농사도 잘 되고 땅도 비옥하겠죠. 그래서 벼농사가 잘 되는 편인데 그러면 벼농사가 잘 된다는 걸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일단 저수지가 되게 많아요. 저수지가 많이 지어졌다. 예를 들면 김제, 벽골제, 밀양, 수산제 뭐 등등등. 자, 그래서 저수지가 많이 만들어진 걸 볼 때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벼농사를 잘 지었구나. 자, 그리고 철제농기구도 벼농사를 짓는데 한몫했겠죠? 철제농기구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벼농사, 저수지를 만들었고 그리고 또 벼농사를 지었다는 걸 이런 거 두레. 자, 두레라고 하는 노동공동체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동공동체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었구나라는 거. 그래서 벼농사. 자, 그 다음에 변안 지역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돼요. 변안 지역에서는 철 생산이 되게 많아서 철을 수출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철 수출을 어디다 하냐? 낭랑, 대방, 그 다음에 규슈 이런 지역으로 철 생산을 많이 하기도 하죠. 랑랑이나 대방은 한군현, 그 다음에 규슈는 일본. 그래서 이런 지역에 철 수출을 하기도 하고 특히 변안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되니까 요 철을 이용해가지고 덩어리라고 해야 되죠. 오른쪽에 보시면 철정이라고 하는 사진이 나와 있는데 마치 화폐처럼 사용하기도 했다. 그게 바로 변안. 그래서 변안은 철 생산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 거. 벼농사가 발달했고 변안 지역에서는 철 생산이 많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게 대표적인 경제 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풍습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풍속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제일 대표적인 게 제천행사죠. 제일 대표적인 게 제천행사. 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행사를 열었다. 그래서 5월제, 단오, 그 다음에 10월제, 상달. 그래서 단오와 상달 같은 5월제, 10월제 또는 계절제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냥 뭐 5월제, 10월제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수린날 상달이라고 해도 되고 계절제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그냥 2번 지내는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신이 세워지기도 하고 문신이 새겨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편두라고 해서 머리를 납작하게 만드는 그런 풍습도 전해지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마한변한 사만에 있었던 풍습이고요. 자, 그리고 주거. 자, 집터가 역시 남아있는데 이 집터를 주구묘라고 해요. 주구묘란다. 반음집이라고 그래요. 반음집, 귀틀집.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자, 주거는 관음집, 반음집이나 귀틀집 같은 거에서 살았는데 반음집은 말 그대로 움집처럼 생겼고요. 출입문은 위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반음집이라고 해서 진짜 땅 파고 좀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반음집 또는 다른 말로 토실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집터. 집터는 주구묘라고 집터란다. 그 무덤은 주구묘라고 하는 게 있죠. 주구묘는 가운데는 널무덤이고 주변에 도랑을 판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는 이렇게 널무덤이 만들어지고 주변에 이렇게 도랑을 파서 무덤임을 표시한 거죠. 이런 걸 주구묘. 자, 그리고 이런 반음집이나 뭐 주구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마한의 그런 유적지.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재정 분리사회. 이게 시험에는 가장 많이 나오겠죠?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서열기시대 여러 나라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고 65페이지 보시면은 다시 한번 쭉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대사회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고대사회의 발전. 고대사회의 발전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나라의 고대사회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단어는 고대국가예요. 고대국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삼국시대를 말하는 건데 삼국시대 말고 삼국 이후에 통일신라 시대까지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가 있었을 때 북쪽에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배울 고대사회는 삼국시대도 물론 있지만 남북국시대라고 해서 특히 남북국시대는 통일신라 시대와 그 다음에 발해 이렇게 두 나라가 존재하는 시기를 남북국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대사회에서 배우게 될 시대는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죠. 자, 그러면은 이 고대사회에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국가발전 단계 중에서 앞에서 우리가 국가발전 단계를 했으니까 국가발전 단계에서 맨 처음에 군장국가 있었고 연맹왕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연맹왕국이라고 하는 건 왕권이 약하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 중앙집권국가로 성장을 하게 되면 왕권이 세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앙집권국가라고 하는 이 국가의 특징을 한번 배워보자. 중앙집권국가의 성격, 특징 또는 뭐 성격 이렇게 중앙집권국가. 자, 그러면 중앙집권국가에서는 크게 4가지의 성격 정도가 있어요. 자, 중앙집권국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됐다. 그럼 중앙은 누구냐? 왕 말하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 중앙집권국가라는 건 누구의 힘이 센 거예요? 왕권이 세다. 그러면 이런 거죠. 왕권이 세졌어? 그럼 뭘 보고 할 수 있어? 자, 왕권이 세지긴 세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딱 이거 보니까 왕권이 세졌구나 라고 하는 증거들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중앙집권국가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집권국가의 특징은 크게 4가지 정도. 이걸 뭐라고 천둥번개? 천둥번개야? 태풍이야? 다시 또 태풍이 온 거야? 아, 왜 이래요? 천둥번개. 이러면 집에 가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난리구만. 또 여기서 조금 벗어나면 멀쩡할 수도 있지 않겠어? 그쵸? 요 동네만 막 이렇고 옆 동네로 가면 또 막 멀쩡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중앙집권국가의 특징 한번 봅시다. 중앙집권국가는 그래서 왕권 강화가 나타나는 거구나. 그러면 어떤 거를 통해서 이 사회가 왕권이 강화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왕위의 부자 상속이 이루어지면 왕권이 강화된 거예요. 자, 왕위의 부자 상속이 이루어지면 왕권이 강화된 거다. 예를 들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나라들 있죠. 부여, 고구려, 옥제, 옥저, 뭐 사만 이렇게. 자, 이 중에서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그 다음에 마한, 변한, 진안, 이런 나라들이 지금 철기시대 여러 나라잖아요. 자, 이 중에서 고구려는 고구려가 되겠죠, 당연히. 그쵸? 자, 그런데 이 고구려가 부여, 옥저, 동해까지 합쳐서 고구려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지도에서 그 정도의 나라들이 위치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거기까지가 다 고구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마한이 백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변한이 가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안이 신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철기시대 여러 나라가 다 이렇게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나라들 중에서 고구려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5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연맹왕국이었죠. 자, 계루부, 전로부, 소노부, 순노부, 관노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5개의 부족. 계루부, 전로부, 소노부, 순노부, 관노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원래는 돌아가면서 교대로 왕을 했다고 했죠. 자, 그러다가 계루부에서만 왕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5개의 부족이 원래는 돌아가면서 왕을 하다가 1개의 부족에서만 왕이 나온다는 것도 엄청 왕권이 세진 거예요. 교대로 왕을 하다가 여기서만 왕이 나오고 있어 지금.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왕권이 엄청 센 거지만, 처음에는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주냐? 형제 상속이었어요. 자기 형제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거죠. 자, 그러다가 왕권이 좀 세면 내가 내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게 돼요. 자, 그럼 여러분 형제 상속하고 부자 상속, 아들한테 물려주는 부자 상속 중에 어떤 게 더 힘이 센 거? 당연히 부자 상속이 더 힘이 센 거죠. 왕권이 센 거죠. 왜냐하면 형제하고 자식하고 중에서 누가 더 가깝냐? 부모 자식 사이가 더 가깝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촌수만 살펴보더라도 부모 자식 사이는 1촌이에요. 하지만 형제는 2촌이에요. 그래서 부모 자식이 훨씬 더 가깝다. 자, 이렇게 왕위를 아들한테 물려줘? 왕권이 엄청 세진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율령반포라고 하는 거예요. 율령이 반포되는데, 그러면 율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여기서 율이라고 하는 건 형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법. 그러니까 왜 우리 아까 고조선에서 사람을 죽이면 죽인다 뭐 이런 거 있죠? 아니면은 부여에서 이제 한 개를 훔치면 12배 물어줘라 이렇게 일책시비법 이런 거 있고, 또는 부여에서 질투한 부인은 죽여 사형에 처해 이런 것도 사실은 다 형법이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처벌에 관한 형법을 말하는 거고, 령이라고 하는 건 행정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법이라고 하는 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체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 등급은 형법은 아니잖아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니까. 즉 이렇게 어떤 국가를 운영하는 기틀 이런 걸 마련하는 걸 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율령이라고 하는 이 법은 단순히 그냥 사람을 죽이면 죽인다, 질투하면 사형이다 이런 거 아니고요. 이런 법이 아니고 뭔가 국가의 체제와 관련된 법을 만드는 걸 율령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율령반포는 예를 들면 관등제, 공복제 이런 것들이 율령에 해당하죠. 관등제라는 건 관직의 등급 얘기하는 거예요. 공무원 등급이 몇 등급인지. 그 다음에 공복제라는 건 신하들의 옷 색깔을 다르게 입히는 거죠. 옷 색깔을 다르게 입히면, 자, 신하들이 뭐 파란색, 빨간색, 뭐 노란색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멀리서 보더라도 쟤 나보다 높아. 쟤도 나보다 높네? 그럼 가서 인사를 할 수도 있고 인사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공복이라는 건 관직의 옷 색깔을 말하면서 서열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열을 명확히 하게 되면 당연히 왕권이 세지는 거거든요. 안정이 되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어떤
큰 틀이 되는 형법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율령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율령이 반포된다는 건 국가의 기틀이 마련되고 체제가 잡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불교를 수용했어요. 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수용하게 되죠. 자,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는 예를 들면 뭐 고구려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고구려에 계류부, 전로부, 소노부, 순노부, 관노부 이렇게 5개 부족이 있었잖아요. 요 5개 부족의 신이 전부 다 달라요. 조상신이 다르거나 신이 전부 다 다르다. 그럼 되게 혼란스럽겠죠. 그런데 그런 어떤 여러 종교들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다 아우를 수 있는 좀 더 발전적 종교를 중국에서부터 수용을 한 거예요. 자, 원래 불교라고 하는 건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그런 종교를 우리가 율령이라고, 불교라고 하는데, 이 불교라고 하는 건 사실 그래서 그런 왜 우리 조상신을 믿는 그런 종교보다 훨씬 더 발전적, 체계적인 그런 종교가 바로 불교고, 특히 불교를 받아들인 이유는 왕권 강화에 기여했기 때문이죠. 자, 말하자면 중앙집권 국가라는 게 왕권이 강화되는 시기라고, 그런 형태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불교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건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였다. 자, 그러면 왕권 강화에 어떻게 도움이 되냐? 자,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일단 아까 부족별로 가지고 있던 그런 종교를 뛰어넘을 수 있는 좀 더 발전적 종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 왕즉불 사상이라든가 또는 업설 같은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죠. 자, 왕즉불이라는 건 왕은 곧 부처다라고 하는 거니까 너 부처 열심히 믿는 것처럼 왕한테도 잘해야 돼. 즉 왕과 부처를 동일시함으로써, 즉 이제 같은 거라고 봄으로써 왕권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업설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업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살아가면서 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시대에 좋은 업을, 이 세상에 잘 쌓으면, 좋은 업을 잘 쌓으면 다음 생에 뭐 이 생이 있고 뭐 전생이 있고 내생이 있고 뭐 후생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다음 생애에 훨씬 더 좋은 걸로 태어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업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업설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 생애에 가장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난번 생애에 업을 잘 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시대, 삼국시대. 자, 이 시대에 지난번 생에서 가장 업을 잘 쌓은 사람들이 이번 생에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겠죠. 누구냐면 왕이나 귀족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럼 나도 되고 싶다. 저렇게. 즉 왕이나 귀족이 어떤 권리를 누리고 힘을 키우고 하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종교가 바로 불교라는 거죠. 너도 저렇게 되고 싶으면 이번 생에 잘 살면 돼. 뭐 착하게 사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반란을 일으키는 데 참여하지도 않고 잘 살면 돼. 충성하고 살면 돼. 자, 그런 식으로 왕이라든가 귀족의 어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그런 권력, 권리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건 왕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종교구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불교를 처음 받아들일 때 어디에서 받아들였냐? 먼저 왕실과 귀족들이 먼저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불교가 나중에 백성들한테 퍼지게 되는 거지, 민간에서 먼저 받아들인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왕실과 귀족에서 먼저 받아들인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부자상속, 율령반포, 불교 수용까지 다 이루어지면, 즉 안으로 좀 어느 정도 기틀이 다져진 거잖아요. 그 뒤로 이거를 밖으로 이제 뻗치는 거죠. 힘을. 그게 영토 확장이에요. 처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생겼을 때는 영역이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전투를 하고 싸움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점점 국경선을 확정해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토를 확장해 가면서 영역 국가를 성립시키게 되죠. 국경이 명확한 영역 국가를 성립시키게 된다. 자,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 즉 고대 국가의 특징은 왕의 부자상속, 율령반포, 불교 수용, 영토 확장.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 또는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다. 자, 71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중앙집권 국가, 고대 국가의 성격.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왕위의 부자상속, 율령반포, 불교 수용,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영토확장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그림으로도 여러분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연맹왕국에서는 거기 그림을 중간 박스를 보시면 족장, 왕 거의 레벨이 비슷해요. 말하자면. 그러다가 이 왕권이 세지면서 관리들이, 족장들이, 부족장 출신의 관리들이 왕 밑에 신하로 편입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중앙집권 국가로 성립이 되는 거죠. 왕권이 세졌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신하로 만들어버린 거죠. 자, 이렇게 왕권이 강화된 국가를 우리가 중앙집권 국가라고 하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국가 발전 단계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각 나라 비교가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삼국의 중앙집권 과정에서, 자, 우리 조금 전에 중앙집권 국가의 여러 가지 특징을 살펴봤는데, 그런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이제 율령반포는 4세기, 고구려는 소수리망, 백제는 3세기 고이왕, 신라는 6세기 버풍왕, 이런 식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발전되어 가는 과정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몇 세기 어느 왕 때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제 중앙집권 국가의 성격까지만 잠깐 했고요. 자, 우리는 이제 쉬었다가 삼국의 성립, 본격적으로 삼국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잠깐 쉴게요.